아파트를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3년에서 4년이죠.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발전소를 짓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천연가스 발전소가 약 6년, 태양광이나 풍력 단지도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3년에서 6년, 원자력은 그보다 훨씬 깁니다.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전기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문 연구기관 업타임 인스티튜트는 2026년 전망에서 개발 속도가 전력 확보 속도를 앞지르기 어렵고 AI 전력 수요가 이미 한계에 가까운 전력망을 더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이 위기의 규모와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운영사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위기는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건물은 빠르게 지을 수 있는데 전기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지금까지 3부에 걸쳐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고 그 AI를 돌리는 인프라에 돈이 흐르고 있으며 로봇이라는 물리적 몸체를 얻은 AI가 노동의 개념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로봇 공장도, 자동화된 물류 창고도 결국 켜지려면 하나가 필요합니다. 전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 문제가 단순히 발전소를 더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전, 송전, 변전, 연료, 지정학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잡성 안에 지금 이 시대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기회의 지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한지부터 실감해봐야 합니다. 숫자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에너지와 AI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2024년에 약 415테라와트시 수준이며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 약 945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945테라와트시가 어느 정도냐면 일본 전체 나라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인구 1억 2천만 명의 나라가 쓰는 전기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분만으로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 이걸 다 합쳐도 한 달의 전기 요금이 몇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대형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잡아먹는 전기가 일반 가정 10만 가구가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시설이 전 세계에 동시에 수백 개씩 지어지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AI만의 숫자라는 점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로봇 공장과 자동화 물류센터, 스마트 제조 시설까지 더해지면 전력 수요는 지금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여기서 세 가지 병목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전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가 원하는 전기는 그냥 아무 전기가 아닙니다.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끊기지 않는 전기,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전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이미 선언해놨거든요. 태양광은 밤에 발전하지 못하고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멈춥니다. AI 서버는 밤이든 바람이 없는 날이든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순이 전력 확보의 첫 번째 벽입니다. 두 번째가 송전입니다. 전기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실어 나를 송전선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데이터 센터는 북부 버지니아, 댈러스, 시카고 같은 대형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몇몇 핵심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는 거기에 없습니다. 멀리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그 송전선을 새로 까는 게 아파트 짓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땅 주인들 동의, 환경 인허가, 수십 킬로미터의 공사. 빠르면 10년, 길면 20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한국도 같은 상황입니다. 대형 발전시설은 동남 해안에 집중돼 있는데
데이터 센터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대형 수요의 전력망 접속과 관련해 제약이나 조정 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변전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고압 전기를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춰주는 장치가 변압기입니다. 이 변압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에너지 조사기관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내 대형 전력 변압기 수요가 116%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속도는 그 절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국 전력 변압기 공급은 수요 대비 30%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납기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변압기를 주문하면 몇 달이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형 전력 변압기 납기가 평균 128주, 발정이 연결용 변압기는 144주입니다. 계산해보면 약 2.5년에서 3년입니다. 주문해도 3년을 기다려야 물건이 옵니다. 이걸 실생활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새 아파트를 샀는데 입주하러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언제 달리냐고 물어봤더니 3년 뒤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짐은 다 날랐는데 계단으로만 다녀야 하는 상황. AI 데이터 센터가 딱 이 상황입니다. 건물은 다 지었는데 변압기가 없어서 전기를 못 받는 겁니다. 발전, 송전, 변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병목인 상황.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 위기의 세계가 내놓은 대응 중 가장 극적인 게 있습니다. 한때 사양 산업이었던 원자력이 빅테크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빅테크 기업들이 왜 원자력으로 돌아섰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최대 원전 사업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충격적인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1979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났던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 그 발전소 1호기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20년짜리 전력 구매 계약이었습니다. 발전소 이름은 크레인 클린 에너지 센터로 바꿨고 16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8년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 하나가 생산하는 전기가 835메가와트, 가정 기준으로 약 8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구글은 캘리포니아 기반 소형 원자로 개발사 카이로스 파워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총 500메가와트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존은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를 투자했고, 메타는 2026년 1월 6.6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전력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타의 6.6기가와트가 왜 그렇게 큰지 이해하려면 이 숫자 하나면 됩니다. 메타가 오하이오주 뉴올버니에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프로메테스 단 한 곳이 필요로 하는 전력이 1기가와트입니다. 가정집 75만 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을 건물 하나가 통째로 집어삼키는 겁니다. 이 시설이 2026년 안에 가동을 시작합니다. 최근 1-2년 사이 빅테크의 원전 SMR 관련 계약과 발표를 합치면 업계에서는 기가와트 단위의 대규모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원전일까요? 이유는 수학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절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챗봇 서비스가 밤 1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태양광은 밤에 쉽니다. 풍력은 무풍일엔 쉽니다. 배터리로 보완하면 되지 않냐고요. 지금 배터리 기술로는 수십만 가구도 아닌 수천만 가구 규모의 전기를 저장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배터리 저장 시설에 필요한 공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런데 원자력은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일정하게 전기를 만들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빅테크가 내건 두 가지 조건, 무중단 공급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리마일 아일랜드 재가동을 위해 일반 전력 도매가 대비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한 계약을 맺었다고 분석가들은 봅니다. 싸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이 원전 부활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념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단어를 자주 듣게 될 거라 제대로 이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비싸고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아파트로 치면 300평짜리 펜트하우스를 10년에 걸쳐 짓는 것과 같아요. 돈도 수십조가 들고 일단 지어지면 위치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SMR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공장에서 표준화된 부품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곳으로 가져가 조립합니다. 레고 블록처럼요. 한 기당 출력은 기존 대형 원전의 3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이지만 여러 기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갖다 놓으면 멀리서 송전선으로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를 만든 곳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냉정한 현실 체크가 필요합니다. SMR이 매력적인 개념인 건 맞는데 실제로 언제 전기를 만들기 시작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구글이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한 첫 SMR 목표 시기가 2030년입니다. 2026년, 지금부터 4년 뒤입니다. 그리고 그 일정도 규제 인허가가 제때 나와야 맞춰집니다. 원자력 인허가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 중 하나거든요. 연료 문제도 있습니다. 첨단 SMR 대부분은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을 연료로 씁니다. 그런데 이 연료 공급망을 러시아가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자체 농축 시설을 서둘러 짓고 있지만 새 시설이 가동되려면 또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SMR을 지어도 연료를 어디서 구하느냐가 또 다른 병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SMR은 지금은 투자와 개발의 시기이고 본격적인 전력 생산은 빨라도 2030년대 초중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간 간격을 모르고 투자하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전과 SMR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냈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빅테크가 원전으로 달려가는 건 싸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입니다. 둘째, SMR은 방향은 맞지만 실제 가동까지 10년 가까이 남은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박아두고 다음 이야기를 보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SMR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 이 순간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전력 수요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실용적인 답이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지금 당장은 천연가스가 브릿지입니다. 친환경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임시다리 역할이죠. 실제로 현재 미국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전기의 40% 이상을 천연가스가 담당하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약 24%, 원자력이 20%, 석탄이 나머지입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천연가스는 달갑지 않지만 지금 당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발전소가 사실상 가스 발전소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어떨까요? 2026년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석탄을 제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태양광은 지난 10여 년간 비용이 큰 폭으로 내려오면서 배터리 저장과 결합해 점점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헐성이지만 배터리 저장 기술과 결합하면서 점점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발전 방식이 태양광이든 가스든 원자력이든 그 전기가 데이터 센터까지 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송배전 인프라, 그 핵심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 시나리오가 펼쳐져도 변압기 수요는 반드시 늘어납니다. 이제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 전력 위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문제 안에서 어떤 구간이 구조적으로 중요한지를 보는 겁니다. 시간축으로 나눠서 보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 가지 먼저 짚겠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수혜자가 챗봇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 챗봇이 켜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변압기 회사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이 구간 전체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2026년부터 2030년 안을 보면 가장 확실한 병목 구간이 있습니다.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케이블 같은 전력기기입니다. 우드 맥킨지 데이터를 보면 현재 미국 대형 전력 변압기 납기가 128주, 발정이 연결용은 144주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더 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대형 변압기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설계, 제작, 시험, 인증을 하나하나 거쳐야 하고 완성된 변압기 하나가 무게 100톤에서 400톤이나 나갑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기차로 옮겨야 하는데 그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특수 화차가 미국 전체에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옮기는 것 자체가 몇 달이 더 걸리는 일입니다. 가격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이후 대형 전력 변압기 가격이 약 77% 올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 맥킨지는 2026년에도 전력 변압기 수요가 2024년 대비 21%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구간은 최소 203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케이블과 전선 시장입니다. 새 발전소를 짓고 새 송전선을 깔고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전선이 필요합니다. 전선의 핵심 재료인 구리는 2부에서 이미 이야기했으니 중복을 피하겠지만 그 구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최종 형태가 바로 전선과 케이블이라는 점은 따로 기억해둘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 이야기를 하나 더 꺼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문제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건물에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의 이야기였습니다. 전기를 밖에서 끌어오는 문제죠. 그런데 사실 이 시대의 에너지 전쟁에는 두 번째 전선이 있습니다. 밖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담아야 하는 전기 이야기입니다. 바로 로봇 배터리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를 떠올려봐요. 키 173cm, 몸무게 56kg의 이 로봇은 가슴 부위에 2.3kWh 용량의 배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앉아서 작업할 때 100W, 걷거나 물건을 들 때 500W의 전력을 씁니다. 8시간 연속 가동을 목표로 설계됐는데 그 전기를 모두 사람 체형의 흉부 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로봇은 전기차처럼 바닥 전체에 배터리를 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차량 하부에 납작하게 수백 킬로그램의 배터리를 배치합니다. 그런데 로봇은 사람 모양이에요.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극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를 더 작은 부피에 더 안전하게 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더 붙습니다. 로봇은 사람 옆에서 일합니다. 공장에서, 창고에서, 언젠가는 가정에서도요. 만약 로봇 배터리에서 액체 전해질이 새거나 화재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스마트폰 배터리가 불이 났을 때의 공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사람 옆에서 일하는 56kg짜리 로봇에 그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작은 부피의 높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액체 전해질이 없는 안전한 구조.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쉽게 말하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꾼 개념입니다. 물이 든 물통은 터지면 사방으로 흘러 넘치지만 얼음은 깨져도 줄줄 새지 않죠. 이런 차이 때문에 전고체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고 같은 부피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로봇 업계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 여기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가벼우면서도 오래 가야 하고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배터리 이야기가 우리나라 기업들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모 회사는 서비스 로봇 기업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협의했고 향후 공급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또 국내의 또 다른 모 회사는 완성차 그룹과 손잡고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는 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특정 서비스 로봇 플랫폼에 고출력 배터리 적용 사례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이 더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배터리 업계가 겪는 캐즘 때문입니다. 캐즘은 쉽게 말하면 전기차 시장이 초기 폭발 성장 구간을 지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수요가 잠시 꺾이거나 정체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생산 능력과 투자 속도가 빠른 만큼 실제 수요가 따라붙지 못하면서 업계 전반에 조정이 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로봇 공장, 자동화 물류센터,
스마트 제조가 늘어날수록 로봇 수요는 자연스럽게 커지고 그 로봇은 결국 배터리를 먹고 움직입니다. 즉, 전기차 수요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구간에서도 로봇이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열리면서 배터리 산업의 다음 성장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구조를 따져보면 이 흐름이 꽤 탄탄합니다. 3부에서 이야기했듯 로봇이 팔릴 때마다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통행료를 가져가는 것처럼 배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브랜드의 로봇이 시장을 장악하든 그 로봇 안에는 배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이기든 현대 아틀라스가 이기든 중국 어딘가의 스타트업이 이기든 그 로봇 가슴 속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는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현실도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소재 원가가 높고 제조 공정이 까다롭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의 휴머노이드는 기존 리튬이온 계열 배터리를 쓰고 있고 전고체는 2020년대 후반부터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이 폭발하는 시점과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이 겹치는 그 구간이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결국 에너지 전쟁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는 거대한 전력망의 전쟁, 그리고 로봇 가슴 속 배터리 셀 하나를 둘러싼 소형화와 안전성의 전쟁. 규모는 완전히 다르지만 두 전쟁 모두 AI 시대를 작동시키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 중기 구간을 보면 이 시기에 어떤 발전 방식이 주류가 되느냐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가스 발전, 대규모 태양광, 해상 풍력, 배터리 저장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발전원에서 나온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는 문제로 전력망 자체의 지능화, 즉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커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할 변화가 생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한 전기 소비자에서 벗어나 전력망 안정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로 바뀌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해서 전력망이 바쁠 때는 부하를 줄이고 여유가 있을 때는 몰아서 쓰는 방식입니다. AI가 전기를 쓰는 동시에 전력망을 관리하는 도구가 되는 역설적인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장기 구간, 10년 이후를 보면 SMR과 핵융합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옵니다. 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를 지구에서 재현하는 기술인데 성공하면 연료가 사실상 무한하고 폐기물도 거의 없습니다. 아직 상용화된 사례는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핵융합 스타트업과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전력 위기가 단순히 기업들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이 비용이 결국 우리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와 암호화폐 채굴이 결합되면서 2030년까지 미국 평균 전기요금이 8%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25%를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중부 버지니아 지역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 확장 때문에 전기요금이 월 16달러에서 18달러 오를 것이라는 통보를 이미 받았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AI 강국이 되려면 전력 강국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가 SMR 개발에 1조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SMR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 확충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기 소비자에게 나눠지는 구조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AI 혁명이 우리 삶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집 전기요금 고지서에 AI 시대의 비용이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AI라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가장 오래된 문제와 맞닥뜨립니다. 전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나르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인류가 100년 전 토머스 에디슨 시대에 처음 씨름했던 그 질문이 AI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규모로 되돌아온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속도는 전기를 공급하는 속도를 앞질러 달리고 있습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데 수조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 돈이 어딘가에 매출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서는 변압기와 전력기기 공급망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이어집니다.
중기에는 어떤 발전원이 주류가 되든 그 전기를 관리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커집니다. 장기에는 SMR과 그 연료 공급망, 핵융합이 이 판을 다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전기를 만들고 나르고 저장하는 인프라 전체에 수요가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 가장 첨단인 기술인 AI가 가장 원시적인 질문을 새로 던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놓는 나라, 기업, 기술이 AI 시대에 진짜 권력을 쥐게 됩니다. 멋진 챗봇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그 챗봇이 켜질 수 있게 해주는 전기를 확보한 쪽이 말이죠. 내부에 걸쳐 우리는 함께 이 큰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1부에서는 AI, 휴머노이드, 자동화가 동시에 폭발하는 세 번째 변곡점을 이야기했습니다. 2부에서는 그 AI가 작동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돈의 흐름, HBM 메모리와 전력 인프라와 구리를 봤습니다. 3부에서는 로봇이라는 물리적 몸을 얻은 AI가 어떤 속도로 현실에 내려오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에서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맞닥뜨리는 하나의 근본 문제,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느냐를 들여다봤습니다.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그 뒤에 있는 것에 더 많은 돈이 흐른다는 겁니다. AI 챗봇 뒤에 서버가 있고, 서버 뒤에 전기가 있고, 그 전기 뒤에 변압기와 송전선과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뒤에는 감속기가 있고, 그 로봇 가슴 속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보다 누가 이기든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자리가 구조적으로 더 오래가고 더 안정적입니다. 물론 이 원칙이 곧 투자의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이 구조적 위치를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지, 그 기업의 현재 가격이 합리적인지, 경쟁자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이 판단들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드리고 싶었던 건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시선입니다. AI 혁명을 기술 트렌드로만 보지 않고 그 트렌드가 현실에서 어떤 물리적 인프라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필요가 어떤 구조적 수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시선. 그 시선 하나가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전혀 다른 결론에 닿게 해줄 겁니다. 이 시리즈가 그 다른 결론을 향해 걷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돈의 흐름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댓글로 서로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시리즈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